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배라고 합니다. 오늘 임금체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요, 임금입니다. 두 번째가 근로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해고인데 이 해고는 요즘 해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없어지고 처벌 규정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게 500만 원, 3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이 있었는데 그게 그 조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임금하고 근로시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남았습니다. 이 근로시간은 우리가 이제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근로시간에 대한 것을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임금을 안 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임금체불을 잘 알고 우리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극복을 하자 이런 뜻으로 임금체불 그것이 알고 싶다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임금체불의 유형별 해결 방법을 알아봐야 됩니다. 임금체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별 해결 방법 첫 번째로 보면요. 체불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말이 안 되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로계약 맺을 때 사장님하고 야 열심히 하면은 한 달에 뭐 한 200 줄게. 그 더 잘하면 내가 한 300 줄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해. 일하면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기본급은 200인데 연장이 몇 시간 되는데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죠. 임금에 대해서 내 근로시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임금 수준도 모르고 지급일도 모르고 근로시간도 모르고 사업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건 자체가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 수준, 지급일, 근로시간, 사업주 불확정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사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영세한 식당이나 가게들 있잖아요. 작은 데들은 대개 A4 용지도 없고 프린트기도 없어요. 큰 회사 들어가도 근로계약서를 갖다가 뭐 한 달 있다가 씁시다. 뭐 한 달 동안 있다가 뭐 잘하면 씁시다. 세 달 있다가 씁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그동안은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근로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로만 하니까 불확실한 게 있죠. 말로 하더라도 확실하게 정하면 다행인데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확정을 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문자로 대화를 나눠서 줘야 됩니다. 문자로 대화를 나누거나 카톡 대화를 나눠서 나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계약을 갖다가 계약서를 서명계약서 안 쓴다 하더라도 서명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 나갈까요? 만약 할 것 같으면 실제로는요 30만 원 나가고 50만 원 나가고 그래요. 노동부에 고소장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서만 접수하면요 그냥 앞으로 잘하라 그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접수하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맞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벌금이 5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사건은 요즘은 진정 들어갈 때 아예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같이 처벌해달라고 같이 넣는 경우 많습니다. 또 어떤 사용자는요, 뻥쳐요. 나 와서 썼다. 썼는데, 자, 봐라. 이거 원본이다. 그거 들고 옵니다. 처음 보는 거 들고 오는 거죠. 그럼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는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억울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꺾기. 준비시간, 청소시간, 정리시간 이런 시간 임금체불 많이 하죠. 실제로 출근 시간이 9시까지인데 8시 반까지 나와서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또 6시에 끝나는데 6시 반까지 청소하고 가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임금을 안 주면은 다 체불이 되죠, 이것도. 근데 이걸 나중에 증거를 담으려면요 또 증거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꺾기 임금체불. 포괄임금체불은 뭐냐면요 저는 포괄임금 방식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200만 원에 뭐 그냥 연장 야간 통쳐 이러고요. 뭐 퇴근 시간이 좀 불확정하거나 식당에 문 닫는 시간이 늦거나 아니면 출장 가는 거나 그럴 경우에 근로시간 계산을 잘못하겠다. 그래 너 그럼 한 200만 원 받고 여기에 연장 야간 수당 다 포함된 걸 하자 라고 한 경우에는 반드시 200만 원 안에 나의 연장 야간 근로가 시간이 다 들어가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딘가면은 요즘 이런 사건 많이 있습니다. 모텔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24시간 영업하거든요. 그런 데서 교대로 근무하거나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한 달에 뭐 250 뭐 주고 계속 여기서 24시간 근무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근무해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계산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 계산에 있어서 액수가 적다고 느끼면은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의 연장 야간 근로 시간은 아는데 내 기본급을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 증빙도 필요하고 연장 야간 시간 내역 계산도 해가지고 포괄임금 방식으로 하니까 내가 금액이 더 적었다, 불리하다 이걸 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유 보면요, 부분 반복 체불이에요. 요거는 임금 체불이 제일 많은 케이스예요. 회사가 어려워서 적게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부 임금을 주거나 뭐 미지급하거나 특정 수당만 주는 경우, 이런 경우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독촉을 하면서 자기가 몇 월분 체불인 정리해 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임금 체불을 월 단위로 판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월급제로 정해놨어요. 월 단위로 임금을 산정해서 체불도 월 단위로 산정해요. 노동부는 반드시 근로자가 몇 월분이 체불됐습니다 라고 와야지 당신이 체불됐군요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로자가 자기 체불 내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진정인이 주장한 내용의 진실성 자체에 의심을 받아요. 몇 월분이 체불됐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책임전가 체불 형식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일 안 했다고 안 주는 거예요. 너 여기 벽돌 날라야 되는데 안 나면 옆에 앉아 있었지? 너 돈 안 줘.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로자는 자기가 근로할 준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알바들한테 편의점에서 너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너 돈 못 줘.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여섯 번째는 연차 휴가 일수, 이제 체불. 연차를요, 대부분 휴가를 다 안 주고요. 돈으로 미리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안 주고 월급에 포함, 이렇게 한 줄 써가지고. 그래 놓고 연차 휴가 수당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넌 연차 휴가 못 가. 근데 연차 휴가는요, 내가 1년 동안 휴가를 갈 수 있어요. 받은 15일 가지고. 그리고 수당은요, 1년 지나야 발생합니다. 이거 퇴직금 미리 주면 무효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연차 수당 미리 주면 그거 다 무효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걸 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휴가 가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월급에서 까면은, 나 무효다, 이거. 라고 주장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월급에서 까는 사장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는 내가 그런 사장이다. 그럼 내가 휴가를 적극적으로 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살펴봤고요. 자, 해결 방법. 임금 체불 됐을 때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임금 체불이,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취하서를 내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 재직 중에서 예방해야죠. 재직 중에 체불됐다. 예방하는 방법은 미리 각서를 받아두는 거예요. 퇴직할 때 받아두는 것도 있지만, 재직할 때도 미리 받아둡니다. 내가 밀린 거 조석해 주겠다고 받아두는 게 제일 좋고, 재직할 때 각서 쓰라고 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독촉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체불됐다는 증거를 많이 남겨놓고 사장님한테 수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수시 청구, 수시 독촉을 하는 예방 과정이 있어야지 체불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은 예방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퇴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퇴직할 때는 반드시 지불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명칭이 지불각서든 체불 확인서든 뭐든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월별 체불액을 적고 사장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사장 인적사항 안 적으면요 제일 골치 아파요. 그 사람 집 주소를 몰라요. 동명이인도 많아요. 그래서 또 사장이 또 그 회사가 또 이 개인 회사 경우에는요 이 주인번호를 모르고 회사 이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 바꿔버리면 진짜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소, 주인번호,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주의 재산 파악입니다. 퇴직할 땐 반드시 재산 파악을 해놔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밀린 게 2달치인데 2달치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받을까? 거래처에서 아들 채권은 있다. 그럼 채권이 있으면 그 거래처를 어딘지 파악해 놓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회사다.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이 회사 소유가 맞나 확인해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법적 분쟁을 밟고 바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놔야 되죠. 퇴직 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퇴직 후에는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면요 제일 힘들어요. 그냥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망다니다 사장이 열받으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부르기 때문에 대부분 지불각서라든가 노동부 체불하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찰 부르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경찰이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돈 받으러 왔는데 사장이 그래도 안 준다. 그럼 경찰이 다음에는 자주 오지 말고 전화하시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너무 자주 가면요 그것도 좋지 않고 밤늦게 가면 안 되고요. 그 내부자를 활용해야 됩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돈 받을 게 있다. 회사 통장에 잔고 얼마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압류를 걸어야 됩니다. 통장 압류는 반드시 계좌번호만 올라도 됩니다. 은행명만 알면 돼요. 은행명이
우리가 뭐 거래하는 은행이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만 알면은 기업은행에 잔고가 있다. 이거 알면은 바로 가압류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어떻게 하냐고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다 해줍니다. 노동부에서 체불하기는 빨리 받아서 그거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면은 가압류를 시중은행 다 걸어줍니다. 근데 은행 5개 걸고 싶다. 5개를 갖다가 내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쪼개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은행을 딱 파악해가지고 딱 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걸어가 보니까 가압류가 많이 걸렸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소송하고 비당 절차 거쳐가지고 거의 한 1년, 2년 걸립니다. 가압류가 중복되면은 오래 걸리죠. 거래처 압류 걸면 사장이 울고 보고 난리 납니다. 예, 거래처 가압류 하면은 사장이 막 죽을래 팔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홀고 가서 빌고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가압류. 돈 안 줘요. 그럼요. 현찰 들고 오라 그래야 됩니다. 현찰 들고 와서 돈 받고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가압류 풀어주고 못 받은 경우가 따로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체불임금을 계산을 잘해야 돼요. 체불임금 계산을 잘못하면은 실제로 계산을 잘못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계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죠. 그래서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 나의 임금을 산정한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그 근로시간은 임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이죠. 그래서 나의 근로시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로시간은 작은 회사들은 휴게시간을 2시간, 3시간 넣는 회사 많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도 그렇고 경비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휴게시간 동안에 실제로 내가 근로를 하는 건지 대기를 하는 건지 자유롭게 정말 휴게하는 건지 이런 경우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근로기준법 50조 1항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분들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다 근로시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시간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통상시급을 찾아야 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찾냐? 시급을 왜 찾냐요? 시급을 왜 찾아요? 그럼 시급이 찾는 이유는요. 그래야 내가 연장 근로를 몇 시간 했고 월급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연장 근로를 내가 10시간 했는데 돈으로 계산을 할 줄 몰라. 그걸 어떻게 받지? 연장 근로 곱하기 1.5 시급 곱하기 1.5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급 곱하기 연장 근로 시간 곱하기 1.5 그러면 내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시급은 보통은 209로 나누잖아요. 그죠? 또 209로 나누는 이유가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다. 5일제다. 그러면 대부분 209로 나누죠. 209는 전체 근로시간이 175시간이고 나머지 휴게시간. 우리가 주휴일 받잖아요. 주휴일이 34시간. 그래서 209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휴게시간이 더 많으면 여기서 휴게시간이 더 많으면은 휴게시간 참 오탑니다. 주휴시간인데요. 주휴시간은 8시간이 들어가죠. 근데 단시간 근로자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시간 일한다. 그러면 주휴시간이 그 비례해서 4시간을 줍니다. 주 20시간으로 일한다. 그러면 4시간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휴게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200분 나오면 나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8,590원보다 낮으면은 최저임금 위반이죠. 그래서 8,590원 높으면은 보안 고치고요. 그래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계산했다. 200만 원에 퉁쳐. 그랬을 때는 이게 나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연장시간, 야간시간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한 200에서 250만 원까지 정도는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한 250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법정 최저시급이 안 되고 시급을 찾는 계산식을 써야 되는데 그게 엑셀을 써야 돼요. 저간 계산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연장 근로시간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의 월별 체불액을 찾아서 내가 월 얼마가 체불됐다. 그걸 반드시 알고 노동부에 가거나 사용자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법은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억울하다고 해서 편을 감독관이 사용자 편을 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용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감독관은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처벌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계산을 다 해옵니다. 자기네들은 경리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뭐 계산 뭡니까 시간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해온 게 내가 또 부족하다, 억울하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근로자가 계산을 해야 되죠. 다음 넘어가면요. 임금체불 진정 고소 절차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대부분요. 근로자들이 진정과 고소는 도대체 뭐고 내가 왜 이렇게 사건이 지연되냐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되게 억울해합니다. 진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옆집에서 시끄러워가지고 밤에 경찰에 전화하잖아요. 112에다가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처럼 노동부 신고해요. 근로감독관이 사무경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하고 똑같은 거죠. 진정은 그래서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진정은 조사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내가 임금이 체불된지 안 체불된지 몰라. 조사해주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감독관이 진정하면 감독관이 체불액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체불액 잘 모르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대개는 감독관은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고 공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기가 죽어가지고 예 알았어요. 체불액 올게요. 계산해 볼게요. 그러고 집에 갔다가 계산 못 해온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관한테 같이 계산합시다. 그래도 됩니다. 어떤 감독관은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못한다고 막 면박을 준 사람이 있어요. 퇴직금 계산을
재직기간 나오고, 임금 나오면은 감독관이 조사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 충분히요. 예, 면박 준다고 해서 받을 필요 없고요. 떳떳하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진정은 단지 조사해 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서는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 조사해서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고소는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 몇 조를 위반했으니까 그 이유로 처벌해 주세요입니다. 그러려면 고소장은 좀 상세해야 돼요. 고소장 내용에 나의 체불액을 적어야 됩니다. 안 적고 다음에 출석하는 날 가져가도 돼요. 출석하는 날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소장에다가. 상세한 체불 내역은 출석하는 날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출석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체불을 했는지 이걸 진술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이유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 고소 전부 다 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거 취하를 하게 되면요, 처벌 의사 없음을 이유로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진정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다시 진정하기 위해서 취하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뭐 가능한데, 처벌 의사가 없다 요 말만 쓰면은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감독관들이 취하서를 줄 때 자필로 쓰라고 합니다. 예. 네, 진정 절차는요, 일단 진정했다가 나중에 고소를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 그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진정했다가 고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범죄 인지를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범죄 인지가 됩니다. 이것은 범죄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은 바로 범죄 인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진정서는요, 조사가 다 끝나고 이 사람한테 시정 지시해요. 행정적으로 처리합니다라고 시정 지시하고, 근데 시정 지시해서 안 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범죄 인지를 합니다. 아, 이거는 범죄가 됐네. 사용자가 단지 그 진정인이 조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체불은요, 그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이나 안 주면 임금체불 범죄가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하고 근로자가 합의해서 2달 있다가 줍니다. 2달 있다 주기로 하자. 그러면 그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체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사건은 조사가 다 끝나야지 범죄 인지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이행 공고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 달 만에 확정은 됩니다. 근데 이거 우편물을 사용자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의제기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자는 이의제기 하라고 문서가 왔어. 근데 뭔가 내가 좀 근로자한테 돈 주는 게 기분이 나빠. 또는 억울해. 그러면 그냥 이의제기 합니다. 그리고 자기 법원 안 나가. 어차피 민사거든요.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은 재판이 2번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열리는 기간이 또 한 3, 4개월은 걸립니다. 그동안 근로자는 계속 속이 타고 생활비도 없고 카드비 밀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야, 그렇게 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치상금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소액치상까지 받고, 그리고 취하를 그때 해줘도 돼요. 어떻게 취하를 해요? 사장 벌써 검찰에 다 넘어가고 했는데 검찰로 취하서를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그래도 사장 벌금 안 나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 벌금 때렸는데요? 벌금 100만 원 나 때렸어요, 사장님한테. 그래도 됩니다. 사장이 법원에다가 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벌금을 한 달 됐는데요?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는데 한 달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권 권리회복 신청서란 걸 법원에 접수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 못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주세요. 다시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또 재판이 열려고 재판에서 취하서를 인감증명 붙여서 제출하면은 그 사람의 벌금은 정과는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취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취하 못해 한달난 근로자들 많아요. 나중에 취하해줄게 그래놓고 사장은 막 취하 언제 하냐고 난리치고 또 사장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왜 미안해요? 범죄자인데, 그죠? 내 돈을 뺏어간 범죄자거든요. 절도죄하고 같은 거예요. 임금체불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잘 모르는 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문서보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250만 원을 쭉 줬어요. 그럼 월급이 200이 250이에요. 근로계약서는 200으로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250 줬다면 250이 임금인 거죠. 그리고 내가 4대 보험 안 든 기간 동안 퇴직금에서 까겠다. 퇴직금 그 기간은 빼고 퇴직금 주겠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처음에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4대 보험 가입 안 시켜놓고 다 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만나서 대화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순해가지고 대부분 다 안 싸우고 다 해결 다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 하자고 하면 피할 필요가 없어요. 만나니까 그렇지만 대질조사 해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면요, 감독관들이 그래서 같은 날짜에 한 2시간 차이로 불러서 근로자 조사하고 상계 조사하고, 근로자분 이리 와보세요. 사장이 돈 줄 수 있다니까
같이 한번 잘 얘기해서 금액 정해보세요. 합의 안 시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실제로 돈이 준다 그래놓고 거기서 취하서를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취하서 써야 됩니다. 돈을 받기로 한 약정서만 받고 취하서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정도 못하는 아주 억울한 케이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현찰로 통장으로 받고 그다음에 취하서를 써야 되죠. 그리고 퇴직 후에 처음부터 진정이 아니라 그 고소를 해야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장들이요 임금체불로 한 두세 번 나가본 사람들은요 절대 미리 안 나갑니다. 출석 요구 받으면요 한 두 달 미뤄요. 다음이나 이런 식으로요. 내가 지방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요 그래도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로감독관들도 그래서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로 끝납니다. 잡으러 가지도 않아요. 임금체불에 구속되는 이유는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수인 체불인 경우 다수인이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서 악덕인 경우 악덕은 뭐냐면은 자기 외제타고 자기 고대공 아방 같은 큰 집에 살면서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 많이 됩니다. 그것도 억대 이상 체불해야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노정부에 한두 번 안 나온다고 해서 구속금은 절대 구속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진정사건은 구속 안 돼요. 보수사건이나 구속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명통보라고 해서 사장이 감독관이 지명통보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수배예요. 기소 중지 시키거든요. 기소 중지 시켜놓으면은 이 체불 사건이 그 사람이 잡힐 때까지 계속 해결 안 됩니다. 사장이 잡혀야 해결이 돼요. 사업주가 반드시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근로자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지불 각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진술해줄 경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사장이 반드시 잡혀야 됩니다. 근로자 말만 듣고 체불하기는 발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발부 거의 안 합니다. 요즘 대부분 사장 도망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발부만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주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증 받으면요, 이게 노동부 진정 전에 공증을 받으면은 효과가 좀 있어요. 공증 받은 걸로 노동부에 가서 나중에 지불각서 대신할 수 있거든요. 공증이란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노동부 진정을 한 다음에 공증받는다. 그리고 공증받은 걸로 대신해서 취하를 해준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공증이라는 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공증이라 그래가지고 지급 금액만 쓰는 공증이 있어요. 이거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압류도 할 수 있다. 이 공정 정서가 있으면은. 근데 그거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은요, 채권이 우선권이 없습니다. 타 채권들하고 경합될 때, 빚이 10억인 사람이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10억짜리 채권자가 막 다 100명이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임금 채권자가 우선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 채권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채권이 우선합니다. 최종 3개월치, 3년치 퇴직금 임금 채권보다 우선한 채권이 없어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다 미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기 전에, 노동부 처벌 절차를 거치는 게 훨씬 낫다. 녹취하신 분 많이 계시면 녹취하지 마세요. 녹취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녹취는 감독관들이 잘 안 들어줘요. 녹취는 또 분량이 길고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녹취는 안 된다는 거죠. 녹취보다는 문자를 보는 게 낫다. 녹취하면요, 녹취한 건 자기가 타이핑해 가서 노동부에 가시기 좋아요. 감독관들도 다 안 들어줍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임금체불이 사건 처리가 몇 달씩 지연되는 이유 있습니다. 몇 달씩 지연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몇 달씩 지연되는 것은, 사장이 안 나올 때만 보수정을 내서 빨리 하면 되고, 지연되는 것은 지연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장이 다른 증거를 내놓거나, 근로자의 주장이 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그다음 물적 증거가 부족하면은 체불 확인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장이 돈도 안 주고 체불된 것도 없다고 아빠 우긴다. 네가 언제 휴게 시간에 일했냐? 그러면 근로자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동료들한테 알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떠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혼자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임금체불 세상이라고 노동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노무사 할 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취미생활로 답변을 한 이틀 내에는 달아드립니다. 질문을 하신 분도 많고, 회원도 한 8만 명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임금체불 상담 사이트예요. 여기에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강화도 분이라면은 제가 답변을 당일날 바로바로 상세하게 달아드릴 테니까요. 임금체불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임금체불 없는 세상을 치거나 네이버에 박문배 노무사라고 치면은 이 카페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궁금하신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강화도라고 하시면 바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임금체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 남기시면 되고요. 저희 지역 고용 전략연구소 강화도의 일자리를 보여주는 지역생활연구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